내 돈 내놔, 이 개 같은 사기꾼년아! 평화로운 한 아파트. 동네 주부들의 모임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한 남자. 그 남자는 자신에게 사기를 친 주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명, 공포, 혼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봉인된 본능을 깨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조차 모르는 707특임단 출신 여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비범한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10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 첫 가로등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32평형 아파트 안방에서 김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 기운 속에서 그녀는 이불을 천천히 젖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정훈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정수기 물을 한 컵 마신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시금치와 달걀, 햄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꺼내 약한 불을 켰습니다. 기름 두르는 소리조차 최소화하며 달걀을 풀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6시 20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마친 정훈이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야근해서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랬어. 서연이 된장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오전에 보고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고마워, 여보. 정우는 밥 한 숟가락을 뜬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중소기업 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대,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유일한 낙인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지혜 씨네 사람들 오는 거 맞지?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데.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같은 단지 사는데 너무 안 보이면 이상하잖아. 그래도 지혜 씨가 당신한테 좀, 뭐랄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신경 안 써.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내의 침착함이 좋았습니다. 7시 정각 정훈이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두 아이를 깨웠습니다. 6살 딸 은서와 4살 아들 은우였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는 동안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오기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김 선생님 생일이래요. 은서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선생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드려야지. 네. 9시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에 태운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단지 엄마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박지혜가 단체 카톡방에 서연 씨네 집에서 모이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이 찬성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을 정돈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영어 서적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프리랜서 번역가였습니다. 주로 기업 계약서와 기술 문서를 다뤘습니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납기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한 서연은 단지 상가로 나갔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25,000원짜리 생크림 케이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케이크를 넣고 찬장에서 커피잔 5개를 꺼냈습니다. 인스턴트 원두를 준비하고 설탕과 프림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박지혜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지혜의 목에는 샤넬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에르메스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서연 씨 집 오랜만이네요. 지혜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저렴한 시계, 소파의 낡은 쿠션, 평범한 LED 조명을 훑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32평 맞죠? 네, 맞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엄마 4명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같은 단지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내오며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 케이크 샀어요? 어디 거예요? 지혜가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상가 빵집이요. 아, 거기 그럭저럭 괜찮죠. 저는 보통 청담동까지 가서 사는데. 뭐, 동네 빵집도 나쁘진 않죠. 지혜는 케이크를 집어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따랐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커피는 인스턴트예요? 요즘 캡슐 머신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지혜가 커피잔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원두 머신 있어요. 7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인데 정말 좋아요.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여요. 제대로 된 라떼 대접할게요. 서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 누구는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재테크는 어떻게 하세요?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요? 저는 요즘 온라인 투자 플랫폼 쓰는데 정말 좋아요. 한 달에 수익률이 15%씩 나와요. 진짜요? 어떤 건데요? 해외 선물 투자인데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가 추천해 준 거예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아요. 관심 있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지혜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저도 해볼까요? 라고 묻자 지혜는 당연하죠. 근데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있으셔야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서연 씨는 안 해요? 지혜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 그러시구나. 뭐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죠. 남편분이 중소기업 다니시죠? 힘드시겠어요. 지혜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모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지혜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다른 엄마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플랫폼의 수익률 그래프였습니다.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그려진 화면을 보며 엄마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해야죠. 요즘 이렇게 안전하면서 수익률 좋은 상품 찾기 힘들어요. 제 지인들은 벌써 3천만 원씩 넣었어요. 지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구석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안 해요? 500만 원 정도는?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서연 씨는 괜찮대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유 자금이 없으시니까. 지혜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미지근한 액체의 온도를 느끼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3분, 지혜는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체 카톡방 하나 만들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초대할 테니까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 전문가 연락처도 드리고요. 3명의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곧 3사람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서연 쪽을 흘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투자 얘기 좀 해볼까요? 서연 씨, 괜찮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투자 수익률표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15%, 연 180%의 복리 효과, 최소 투자 기간 6개월, 중도 해지 불가 조건 등이 그녀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3시 2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2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탄 어린이집 차량은 보통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택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듯 거칠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점퍼 주머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의 본능이 미세하게 반응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박지혜 여기 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시길래? 박지혜, 그년 여기 있냐고.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오른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은빛 과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날길이 15cm 정도 되는 시장에서 파는 흔한 종류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위협의 도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칼을 향했습니다. 0.3초 만에 칼의 종류, 위험도, 남자의 거리,
그리고 뒤에 있는 거실까지의 동선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가 위협받았을 때 보일 법한 약간 당황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저기요. 비켜. 남자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4명의 엄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박지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칼을 앞으로 내밀며 지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지혜, 이 개 같은 년아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년아.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려다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현관 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거실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남자의 위치, 지혜의 위치, 다른 4명의 위치, 칼과의 거리, 가구 배치, 탈출 경로,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한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소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 오해예요. 오해라고? 내 돈 2억을 가져가고 오해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에 다른 엄마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건 투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곧 돌려드릴게요.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투자라고? 당신이 만든 그 가짜 플랫폼이 투자야? 당신 계좌로 직접 돈을 보냈다는 거 다 알아. 경찰한테 신고했어.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짜 플랫폼이라는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닥쳐. 남자가 소리치며 칼을 위로 쳐들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7분 서연의 집 거실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4명의 엄마들은 벽에 붙어 울고 있었고 박지혜는 벽에 몰린 채 떨고 있었으며 최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칼을 든 채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평범한 김서연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준의 손에 든 칼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벽에 몰린 박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돈은 돌려드릴게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최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려줘? 뭘로? 당신 계좌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경찰이 다 조회했어. 140만 원. 고작 14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 나한테서만 2억을 가져간 주제에 거실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40만 원. 2억을 사기치고 고작 그만큼만 남았다는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 그게 정말이에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민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안전한 해외 선물 투자 플랫폼이래. 금융 전문가가 운영한대. 월 15% 수익률 보장이래.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이 여자가 직접 만든 거라고. 플랫폼 사이트도 가짜, 수익률 그래프도 가짜, 전문가도 가짜. 전부 이 여자 혼자 꾸민 사기극이라고. 서연은 현관 근처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최민준의 손 움직임, 칼의 각도, 지혜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3m. 제압 가능한 거리였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증거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당신 계좌 거래 내역이 다 증거야. 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전부 당신 개인 계좌로 입금했잖아.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했어?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차 바꾸고, 투자는 개뿔. 한 푼도 투자 안 했어.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지혜가 단체 카톡방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그 사진들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목에 걸린 샤넬 목걸이, 손목에 에르메스 팔찌. 모두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 한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그의 말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혈병이야. 치료비가 필요해서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모은 돈이었어. 전 재산이었다고.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도 떨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 치료비, 전 재산, 그 단어들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 아픈 아이.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2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픈 아이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최민준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는 칼을 더 높이 쳐들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나와 빠르게 서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뒤로 숨으며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 좀 도와줘요. 지혜가 서연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밀렸습니다. 지혜는 서연을 방패 삼아 최민준과 자신 사이에 세운 것입니다. 서연은 표정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겁하게 한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고한 사람을 방패로 삼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최민주는 서연과 그 뒤에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비켜요.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용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최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지혜는 서연의 등 뒤에서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서연의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법이 해결할 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법이 뭘 해줘? 기껏해야 사기죄로 몇 년 감옥 보내는 게 전부잖아. 그 사이에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 절망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그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칼을 든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14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등 뒤에 붙어 있는 지혜를 앞에서 칼을 든 최민준을 벽 쪽에서 떨고 있는 4명의 엄마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겁먹은 평범한 주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여자 편이야? 최민준이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럼 왜 비키지 않아요? 비키고 싶어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지혜가 더욱 세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이러면 당신도 가해자가 돼요. 서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주는 칼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가해자?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더 잃을 게 없다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과의 거리가 1.5m로 줄어들었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서연 씨 막아줘요. 지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무시하고 깔보던 그 여자가 이제는 서연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러니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한 엄마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지만 간신히 일일이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작은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최민준의 머리가 재빠르게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휴대폰을 든 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준이 그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화 끊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칼을 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민준의 위치, 엄마의 위치, 칼의 궤적.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그녀의 등을 붙잡고 있는 한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남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 18분, 상황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휴대폰을 든 엄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엄마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얼어붙었습니다. 전화 끊으라고. 최민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2 상담원은 신고를 접수했을 것입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최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공허한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했습니다. 분노는 예측 가능하지만 절망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지혜를 등 뒤에 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히 최민준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체념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후 3시 21분 어린이집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9분 일렀습니다. 차에서 내린 은서와 은우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한 두 아이는 익숙한 복도를 걸어 자기 집 앞에 섰습니다. 은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3시 21분. 아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최민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현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택배일 거예요. 거짓말 마.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4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애들이잖아. 당신 애들이지? 최민준이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딩동, 딩동. 은서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에 있어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년 동안 그녀를 알아온 정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손이 떠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문 열어. 최민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지금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처지야?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와 은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상한 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은우도 누나 뒤에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최민준도 박지혜도 다른 엄마들도 애들은 보내줘요. 제발.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나는 인질이 필요해. 그는 은서와 은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고 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있던 엄마들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연의 등 뒤에 숨어 있던 박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뭐라도 해요. 저 애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무시하고 깔보던 여자가 이제는 그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번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도 숨겼던, 이웃들에게도 숨겼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리하려 했던 그 부분을 다시 깨워야 한다는 것을. 평범한 일상이냐, 아이들의 안전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과의 거리 1.8m, 칼의 각도 45도, 은서의 위치, 은우의 위치, 다른 4명의 엄마들의 위치, 가구 배치, 탈출 동선, 제압 가능 지점. 모든 것이 0.5초 만에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제발, 아이들은 보내주세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은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박지혜는 여전히 서연의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4명의 엄마들은 벽에 붙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6분 서연은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김서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0년 전 그녀가 봉인했던 그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독사.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냥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최민주는 은서의 팔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아이 아버지잖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최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너무 힘드시죠? 저도 엄마니까. 당신 마음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절망을. 하지만 그 이해와는 별개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 아들한테 돌아갈 수 없어요. 경찰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감옥에 가고 당신 아들은 아빠 없이 치료받아야 해요. 서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애들만이라도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런 거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지혜는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최민준이 은서의 팔을 놓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같이 들어가. 애들이랑. 최민준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서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혜가 그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지혜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손 잡아. 은서는 울먹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다른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우는 엄마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서연의 눈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구조, 가구 위치, 최민준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위치,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녀는 방 안도 확인했습니다. 창문의 잠금 상태, 침대 위치, 옷장 위치,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은우야. 서연이 두 아이를 침대에 앉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무슨 소리가 나도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엄마. 무서워.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은서는 동생 잘 지켜주고 있어. 엄마가 올 때까지. 서연은 은우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문 잠글 거야. 엄마가 노크할 때까지 절대 열지 마. 알았지? 네.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서연에게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 31분
서연은 복도에 잠시 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초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했던 호흡법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아드레날린을 통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평범한 주부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연은 최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 재웠어요. 문 잠갔고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박지혜는 소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4명의 엄마들은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현관 근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민준의 시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최민준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어떡하죠? 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겠지. 그리고 나도 끝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칼을 쥔 손의 힘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경계심도 초반보다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방에 보낸 것이 그에게 일종의 심리적 안정을 준 것입니다. 바로 서연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이제 서연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 거리 1.2m, 테이블과 최민준 사이 거리 2.1m, 현관에서 최민준까지 직선거리 3.5m. 모든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5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혜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방에 있었고 거실은 이제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잠긴 순간부터 이 공간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 공간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쯤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최민준은 창문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현관 근처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민준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곧 여기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최민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침착해? 최민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애들이 안전하니까요. 이제 저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박지혜가 소파 옆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눈빛이, 서 있는 자세가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 씨, 한 엄마가 불안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최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박지혜한테 사기당한 불쌍한 피해자.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한 걸음 거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칼을 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닥쳐. 최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면 당신은 체포될 거예요.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력 위협. 최소 3년은 받겠죠. 서연은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테이블 쪽으로.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빠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궁금해하고. 그만해. 최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지금 칼을 내려놓고 경찰한테 자수하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였다는 것, 아들이 아프다는 것 모두 고려될 거예요. 오후 3시 37분 서연은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최민준과의 거리는 이제 2.5m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으로. 하지만 만약 여기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박지혜는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방패로 삼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칼을 든 남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왜 저래?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최민준은 칼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또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이제 소파 옆이었습니다. 최민준과의 거리는 2m였습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내 아이가 아프다면 나도 당신처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직 당신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은.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에 최민준이 당황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요. 목이 말라서. 서연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칼을 든 남자 앞에서 물을 마시는 여자. 박지혜와 다른 엄마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침착한지 그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당신, 이상해. 최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이상한가? 그녀는 또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이제 최민준과의 거리는 1.8m였습니다. 제압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최민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고. 오후 3시 40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준의 눈에 공황이 번졌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도착할 것이고 자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지혜는 소파 뒤에 완전히 숨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서연만이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그는 칼을 쥔 채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위험한 결정을. 서연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최민준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너진 사람은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세를 약간 낮췄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층 복도였습니다. 몇 초 후면 이 집 앞에 도착할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최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박지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민준이 결정했습니다. 그는 칼을 쥔 채 소파 뒤에 숨어 있는 박지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아간 사기꾼.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박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소파 뒤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최민준과의 거리는 3m도 안 되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지혜 사이로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박지혜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박지혜를 다치게 하면 더 큰 범죄가 되고 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비켜요. 최민준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서연을 향해 수평으로 날아왔습니다. 박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소리쳤습니다. 0.3초. 서연은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얼굴 앞 10cm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서연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1.2초. 그녀의 손이 최민준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손목 안쪽 힘줄 위에, 나머지 4손가락은 바깥쪽 뼈를 감쌌습니다. 정확한 압박점이었습니다. 최민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펴졌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올렸습니다. 최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칼을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야? 당신. 최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2.8초. 서연은 최민준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최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최민준의 몸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의 왼손이 최민준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압박점이었습니다. 최민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4.1초. 서연은 최민준을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거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무릎이 그의 등 중앙을 눌렀습니다. 척추와 갈비뼈 사이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최민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등 뒤로 꺾여 있었고 목덜미는 서연의 손에 눌려 있었습니다. 5.0초.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지혜는 벽에 붙은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4명의 엄마들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들었고 서연이 막아섰고 그리고 갑자기 남자가 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과정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서연은 최민준을 바닥에 누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을 다녀온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준은 바닥에 얼굴을 댄 채 신음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서연의 무릎이 그의 등을 정확히 눌러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든 채 거실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눌린 남자와 그를 제압하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침입했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2미터 떨어진 곳에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재빨리 칼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제압하고 계신 거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위험해서 먼저 제압했어요. 경찰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칼을 든 남자를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수갑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최민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최민준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 45분 또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소파 뒤에 웅크리고 있는 박지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신고된 사기 피의자 박지혜 씨 맞습니까? 벽에 붙어 있던 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경찰관이 박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 온라인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샤넬 목걸이와 에르메스 팔찌 옆에 차가운 쇠붙이가 걸렸습니다. 최민중과 박지혜 두 사람이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가해자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안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간 후 한 명의 경찰관이 남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다친 분은 없으시고요? 4명의 엄마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한 명은 계속 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서연에게로 왔습니다. 부인, 정확히 어떻게 제압하신 겁니까?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운동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무슨 운동이요? 합기도요. 호신술.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기도.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았네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러 오실 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나가고 거실에는 서연과 4명의 엄마들, 그리고 소파 옆에 주저앉은 박지혜. 아니, 박지혜는 이미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서연과 4명의 엄마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4명의 엄마들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경외,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서연 씨,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쪽을 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은우야, 엄마야. 이제 괜찮아. 나와도 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서가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우도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3시 48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다른 싸움이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4명의 엄마들은 거실에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은서와 은우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3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누구도 서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들이 목격한 것은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한 엄마가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비밀로 할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 그녀는 그 단어에 익숙했습니다. 4명의 엄마들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오후 4시 10분 서연은 두 아이를 안방에 눕혔습니다.
은서와 은우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최민준을 제압할 때는 전혀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쿠션을 주워 소파에 올려놓았습니다. 쏟아진 커피를 닦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치웠습니다. 케이크 부스러기를 쓸었습니다. 천천히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5시 10분 거실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였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6시 30분 아이들이 깼습니다.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떠들지 않는 아이들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퇴근해. 10분 후면 도착해. 응, 알았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 바닥에 얼룩. 정훈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오늘 깨졌습니다. 오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보, 여기 왜 이래? 벽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소파의 배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다가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은 괜찮고? 애들은 괜찮아. 자고 있어. 그럼 당신은? 다친 데 없어?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붉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 그랬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거실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집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칼? 그래서 경찰은? 애들은 정말 괜찮은 거야? 경찰이 왔어요. 그 사람은 체포됐고요. 애들은 무서워했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정우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어. 내가 없을 때.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정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뻔했다는 사실에.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정훈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다른 일을 했어요. 무슨 일?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당신을 만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겼어요. 7년 동안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다 잊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정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훈은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아팠겠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의 눈에는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어. 정훈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는 거야. 내가 없을 때 당신이 애들을 지켰어. 그게 중요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훈은 아내를 다시 안았습니다. 과거가 뭐든 지금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애들 엄마야. 그게 전부야.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707이라는 이름, 독사라는 코드네임, 그녀가 했던 구체적인 일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은 여전히 있었고 바닥의 얼룩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은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정훈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서와 은우가 깨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왔어. 괜찮아. 다 괜찮아. 은서가 아빠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은우도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다독이는 모습, 아이들이 안심하는 모습,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 오늘 그녀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야 했고 이웃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웃들이 비밀을 지킬지, 소문이 퍼질지,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지. 하지만 그것은 내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가족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사람은 안방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우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온했습니다. 5층의 한 집에서는 한 가족이 오늘의 폭풍을 견뎌낸 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평범하지 않을 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비밀을 관리하고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남편에게 조금씩 더 진실을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가족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